사실 첫날부터 널 알아.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 서은주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30년 전에 저를 내쫓은 시어머니를 거지꼴로 찾아간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 천천히 들어보세요. 올해 3월 초였어요. 저는 세롬식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식당 178개에 식자재 유통까지 합치면 연 매출이 600억쯤 돼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알아두셔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15층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지금 제 회사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죠. 올해 30인데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어요.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재적등본을 떼게 됐는데 거기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쪽 할머니가 생존으로 적혀 있다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 김말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숨 쉬는 게 힘들더라고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죠. 서연이가 다시 물었어요. 결혼식에 할머니를 초대하고 싶다고 아버지 쪽 하객이 한 명도 없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요. 저는 단칼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는 순간 명치가 쿵 내려앉더라고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 쪽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돌잔치도 저 혼자 차렸고 졸업식도 저 혼자 갔고 아버지 얼굴도 사진으로만 봤죠. 결혼식 하객석 한쪽이 텅 비는 게 이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서연이한테 나가보라고 한 뒤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 안에 사진 한 장이 있거든요. 1992년에 찍은 결혼 사진인데 남편 준혁 씨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는 사진이에요. 30년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꺼내봤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47쯤 됐을 때인데 입을 꾹 다물고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결혼식 날인데도 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76살이면 머리가 하얘졌을 테고 허리도 많이 굽었겠죠? 그날 밤 퇴근을 못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금고를 열었는데 안에는 준혁 씨의 낡은 가죽 지갑하고 된장찌개 레시피를 적은 메모 한 장하고 쫓겨나던 날 신고 나온 고무 슬리퍼가 들어있었어요. 30년 된 물건들인데 한 번도 버리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왜 갖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들을 볼 때마다 다시는 바닥에 주저앉지 않겠다는 다짐이 올라왔죠. 고무 슬리퍼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밑창이 닳아서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더라고요. 1995년 2월
임신 8개월에 이 슬리퍼를 끌고 시댁 대문을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30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경영지원실 김 실장을 불렀어요. 사람 하나를 찾아달라고 했죠. 김말순, 1949년생, 마지막 주소 인천 남동구, 아는 건 그게 전부라고요. 김 실장이 무슨 관계냐고 묻길래 그냥 찾아만 달라고만 했어요. 이틀 뒤에 김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는데 표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서울 은평구 역촌동 어느 골목 1층에서 말순이네 국밥이라는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에 플라스틱 의자 4개가 전부였죠. 간판도 손으로 직접 쓴 거더라고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한때 저를 내쫓을 만큼 단단했던 시어머니가 저런 가게에서 국밥을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원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원함보다는 명치 끝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먼저 오더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연이를 불렀어요. 이 주소에 있는 가게를 확인해 보되 절대 직접 찾아가지는 말라고 했죠. 서연이가 회사 자산관리팀 임차인 목록을 조회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은평구에 소규모 상가 건물 3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글쎄, 서연이가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말순이네 국밥이 입점한 건물이 우리 회사 자회사인 새롬부동산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월세 80만 원이 3개월째 밀려 있었고 곧 명도 통보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고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0년 전에 저를 빈손으로 내쫓은 시어머니가 하필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자산관리팀에 전화를 걸어서 말순이네 국밥 명도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대표짓이라고만 했죠. 서연이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또 퇴근을 못하고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가게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76세 노인이 저 좁은 부엌에서 새벽부터 뼈를 고르고 국물을 끓이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겠다는 거였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자는 거였어요. 30년 전에 돈 없다고 며느리를 내쫓은 사랑한테 돈 없는 사람으로 다시 찾아가 보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점심에 혼자 동묘 앞 구제시장에 가서 낡은 패딩하고 때 묻은 운동화하고 해진 모자를 샀어요. 사무실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25년 전 안산 반지하에서 떡볶이 장사하던 시절의 제 모습이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서연이한테만 계획을 말했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매일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 저는 구제 패딩을 입고 운동화 끈을 묶고 버스를 탔어요. 강남에서 은평구까지 1시간 반이 걸렸죠. 역촌동 골목에 내려서 간판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말순이네 국밥. 손글씨로 쓴 그 글씨체가 30년 전 시어머니가 부엌벽에 붙여놓던 메모 글씨와 똑같았거든요. 저는 철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3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1992년이었어요. 저는 23이었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건설 현장 구내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면 점심 치울 때쯤 오후 2시가 넘었죠. 월급이 45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 현장에 준혁 씨가 있었어요. 현장 감독 아들이었는데 본인도 같은 현장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25이었고 키가 크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죠. 글쎄, 그 사람이 매일 점심을 제일 늦게 먹으러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나간 다음에 혼자 와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한 번은 제가 왜 맨날 늦게 오냐고 물었더니 사람 많은 데서 밥 먹는 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 그릇 떠놓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준혁 씨는 매일 주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연애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 건네주고 고맙다는 말 듣고 퇴근길에 같이 걷고 그게 6개월 넘게 쌓이니까 마음이 된 거죠. 준혁 씨가 어느 날 퇴근길에 같이 살자고 했는데 뭐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준혁 씨가 집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그 여자가 뭐 가진 게 있냐고 물었대요. 부모는 있냐, 집은 있냐, 학교는 나왔냐. 전부 없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구내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는 거였죠. 참,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47이었는데 인천 남동구에서 시아버지 박종수 씨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건설 현장 감독이라 수입이 나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입고 있는 옷이 항상 똑같았고 반찬도 김치하고 콩자반이 전부였죠. 근데 남한테는 또 인심을 썼어요. 동네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고 봉투를 냈거든요. 밖에서는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집 안에서는 달랐어요. 준혁 씨 위로 형이 하나 있었어요. 형 박준호는 그때 27이었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형수가 바로 최정아예요. 여러분, 이 최정아라는 사람을 잘 기억해 두세요. 최정아는 그때 24이었는데 겉으로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온갖 살림을 다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명절 때 새벽부터 와서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 갖다 주고 입만 열면 어머니가 최고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최정아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큰며느리 복은 타고났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근데 속사정이 있었어요. 형 박준호가 퇴직금 받아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망한 거예요. 빚이 3,50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말 못하고 있었던 거죠. 최정아가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 매일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글쎄 그 와중에 준혁 씨가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최정아 입장에서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 관심이 나뉘잖아요. 거기다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한 몫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어쨌든 준혁 씨가 끝까지 버텼어요.
결혼 안 시켜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며칠을 냉전전을 하다가 결국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앞으로 살림은 알아서 해라. 이 집에는 한 푼도 기대지 마라. 그거였죠. 1993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동네 예식장에서 하객 20명 앞에서 한 거예요. 제 쪽에서 온 사람은 구내식당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 둘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왔는데 끝까지 웃지 않았어요. 축의금도 안 냈고요. 하객석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정면만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들어보세요, 진짜. 저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어요. 준혁 씨랑 보증금 250만 원짜리 빌라 반지하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매달 1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냈거든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이라도 보여야겠다 싶었어요.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시댁에 갖다 놓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반찬을 받아놓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갈치조림을 해갔더니 간이 짜다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최정아는 달랐죠. 같은 날 최정아가 갖다 놓은 깍두기를 드시면서 우리 큰며느리 손맛은 못 따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던 기억이 나요. 1994년 가을에 임신을 했어요. 준혁 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 배에다 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곤 했거든요. 이름을 뭐로 하자, 방을 어떻게 꾸미자, 매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995년 1월이었어요. 준혁 씨가 현장에서 퇴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었대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 7개월째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사람이 울지를 못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장례는 자기가 치르겠다고 몸이나 추스르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고마웠어요. 근데 그게 고마운 게 아니었어요. 준혁 씨 사망보험금이 3,200만 원 나왔는데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거든요. 준혁 씨가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수익자를 안 바꿔 놓은 거였죠. 시어머니가 그 돈을 전부 가져갔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남편이 죽었는데 임신한 며느리한테 보험금 한 푼을 안 주는 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보험금 3,200만 원을 시어머니가 가져간 뒤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빌라 반지하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임신 8개월이라 몸이 무거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준혁 씨가 없으니까 월급이 끊겼고 제가 모아둔 돈이라고는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댁에 와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였죠. 저는 혹시 보험금 일부라도 나눠주려나 싶어서 갔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 돈이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서 살 방법이 없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까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옆에 최정아가 있었어요. 참, 최정아가 왜 거기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앉으라고 하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준혁이 아이가 맞냐고요.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임신 8개월 된 며느리한테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만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현장에 나가 있을 때 저한테 드나들던 남자가 있었다는 소문이요. 최정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들었다고 거들더라고요. 눈도 안 깜빡이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따졌죠. 시어머니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말 안 하고 소문이 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한 달 만에 배가 이만큼이나 나온 며느리한테 바람을 피웠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를 악물었는데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눈물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울면 다냐면서 떳떳하면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다 한마디 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이었어요. 눈을 딱 감고 고개를 돌리더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준혁이가 없는데 며느리를 거둘 이유가 없다면서요. 여러분, 2월이었어요. 한겨울이었죠. 임신 8개월인 여자를 한겨울에 내보내는 게 사람이 할 짓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최정아는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소문을 퍼뜨린 게 최정아였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 저한테 남자가 드나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원래 저를 싫어했으니까 핑계를 찾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빌라 보증금 25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그게 마지막이라고요. 준혁이 보험금 3,200만 원은 장례비하고 준호 빚 갚는데 다 썼으니까 남은 게 없다면서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200만 원을 한 달 만에 다 쓴 거예요. 장례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500만 원이면 넉넉한데 나머지 2,700만 원이 어디로 갔겠어요? 전부 형 박준호 빚 갚는데 들어간 거예요. 제 남편 죽어서 나온 돈으로 형 빚을 갚아준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버틸 힘이 없었어요. 배가 불러서 무릎을 짚고 일어났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 구두가 없었어요. 누가 치웠는지 신발장에도 없었고 현관 앞에 고무 슬리퍼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2월 한겨울에 고무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발이 시린 걸 느낄 여유도 없었죠. 짐이라고는 옷 2보따리가 전부였어요. 준혁 씨 가죽 지갑하고 된장찌개 레시피 메모를 그 안에 넣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대문까지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더라고요. 시댁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전봇대를 붙잡고 섰어요. 2월 바람이 고무 슬리퍼 사이로 들어오는데 발가락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보증금 2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그 돈으로 안산에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구했죠. 보증금 100만 원 내고 나니까
1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가구도 없었거든요. 이불 하나 깔고 누웠는데 천장에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더라고요. 반지하라 습기가 올라와서 벽을 만지면 손이 축축했죠. 이 상태로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5월에 서연이가 태어났는데 병원비 35만 원 내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월세, 공과금 다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은 있어야 했거든요. 한 달 반이면 바닥이었죠. 그때 송 여사가 나타났어요. 송 여사는 반지하 옆방에 사는 60 넘은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걸 보더니 그날 저녁에 미역국을 한 냄비 끓여서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산후에 미역국은 먹어야 하지 않냐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못 받은 것을 옆집 아주머니한테 받으니까 고마운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송 여사가 그 뒤로 제가 일 나갈 때 서연이를 봐줬어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건 안 된다고 해서 하루에 5천 원씩 드렸죠. 거기다 나중에 200만 원까지 빌려줬어요. 장사 미천으로 쓰라면서요. 이자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2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못 받은 정을 송 여사한테 받았어요. 서연이가 100일이 지나고 저는 남은 돈 80만 원에 송 여사한테 빌린 200만 원을 합쳐서 떡볶이 리어카를 샀어요. 안산역 앞에 자리를 잡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팔았거든요. 하루 매출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는데 재료비 빼고 나면 1만 5천 원 남았어요. 월세 내고 분유값 내면 빠듯했지만 바닥은 아니었죠. 서연이를 새벽에 송 여사한테 맡기고 나갈 때마다 아이가 울었어요. 돌아서면서 이를 꽉 깨물었는데 솔직히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거든요. 아이한테 미안하고 몸은 피곤하고 그렇다고 안 나가면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하루 15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구제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복순이를 만났어요. 복순이는 안산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인천 남동구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시댁 근처 산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를 아느냐고 먼저 묻더라고요. 복순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집 큰며느리가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을 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한테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거든요. 최정아였구나. 그 소문을 만든 게 최정아였던 거예요. 복순이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최정아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저한테는 따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당장 내일 떡볶이 재료를 사야 하고 서연이 분유가 떨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그 뒤로 저는 시댁 쪽 일을 머릿속에서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최정아도
형 박준호도 전부 없는 사람으로 치고 살았죠. 서연이한테도 아버지 쪽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시간이 좀 흘러요. 1년차 리어카 떡볶이로 시작해서 2년차에는 안산역 앞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는데 리어카보다 자리가 안정되니까 매출이 하루 2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분식 메뉴도 늘렸거든요. 떡볶이에 순대, 튀김, 김밥까지 했더니 점심시간에 줄을 서는 날도 생겼어요. 그런데 3년 차에 한번 크게 넘어질 뻔했어요. 식자재를 대주던 업자한테 선금으로 350만 원을 줬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가게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350만 원이면 그때 제 전 재산의 절반이었어요. 송 여사한테 빌린 200만 원도 아직 다 못 갚은 상태였는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싶었죠. 서연이를 안고 가게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또 송 여사가 와줬어요. 제 사정을 듣더니 자기 적금 깨서 150만 원을 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미 200만 원이나 빌렸는데 또 빌리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송 여사가 이러더라고요. 네가 쓰러지면 서연이는 누가 키우냐고.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가게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있으니까요. 그 뒤로 식자재를 직접 새벽 시장에서 떼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5시에 가게 열고 밤 11시에 닫았거든요. 하루에 19시간을 일했어요. 서연이는 송 여사가 맡아줬고 제가 밤에 데리러 가면 이미 잠들어 있었죠. 그렇게 버텼더니 5년 차부터 매출이 확 올랐어요. 2000년에는 안산에 2호점, 수원에 3호점을 냈거든요. 월 수익이 5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숨 좀 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 여사한테 빌린 350만 원도 그때 전부 갚았어요. 이자를 안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100만 원을 더 얹어서 드렸죠.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2005년에 가맹사업을 시작했어요. 은준의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가맹점주들한테 조리법을 가르쳤거든요. 레시피를 통일하고 식자재를 한꺼번에 사서 나눠주니까 원가가 줄었어요. 2010년에 가맹점이 30개가 됐고 그때부터 식자재 유통으로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2007년에 운영이사로 뽑은 사람이 회사 돈 1억 2천만 원을 빼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제 눈을 속인 건데 서연이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영학 과제한다고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숫자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19살짜리 애가 찾아낸 거예요. 결국 7천만 원은 돌려받았는데 5천만 원은 날렸어요. 사람을 믿었다가 또 당한 거죠.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요. 2008년에 가게 건물주가 보증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사가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였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새들어 살지 말고 내 건물을 갖자고요. 수익금을 모아서 소규모 상가 건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을 늘리면서 부동산에도 투자했거든요. 식자재 유통도 키웠고 회사 이름을 새롬식품으로 바꿨어요. 2020년에 가맹점 178개, 연 매출 600억이 됐죠. 여러분, 25년 걸렸어요. 고무 슬리퍼 신고 쫓겨난 여자가 600억짜리 회사 대표가 되기까지요. 참, 그 사이에 시어머니 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일부러 안 찾아봤는데 복순이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어요. 1997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혼자 살았는데 형 박준호가 또 사업을 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더라고요. 그 사업도 망했고 2003년에 결국 집이 넘어갔대요. 최정아가 시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도 몰래 해지해서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에는 시어머니 소유의 마지막 땅까지 팔렸대요. 복순이 말로는 최정아가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가 재산을 전부 잃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최정아를 그렇게 예뻐하더니 결국 그 꼴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요. 착한 생각은 아니었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곱지가 않더라고요. 임신 8개월에 고무 슬리퍼 신기고 내보낸 사람인데 쉽게 동정이 안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2016년에 시어머니가 은평구 역촌동에서 국밥집을 열었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 뒤로는 복순이한테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9년이 더 흘렀어요. 그리고 2025년 3월 서연이가 재적등본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김 실장한테 조사를 시키고 서연이가 임차인 목록에서 말순이네 국밥을 찾아냈다는 거, 제 건물에서 월세 80만 원을 3개월째 못 내고 있었다는 거 전에 말씀드렸죠? 명도 절차를 중단시킨 그날 밤 사무실에서 가게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겠다고요. 동묘 앞 구제시장에서 낡은 패딩하고 해진 운동화를 사서 갈아입고 3월 14일 금요일 아침에 버스를 탔죠. 은평구 역촌동 골목에서 내려서 간판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던 거, 철문을 밀고 들어간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국밥 국물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4인용 탁자 3개에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고 부엌은 한 평도 안 돼 보였죠. 가스불 위에 양은 냄비 2개가 올라가 있었고 그 앞에 등이 굽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샜고 등이 많이 굽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그런데 입을 꾹 다문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33년 전 결혼식 날 하객석에서 팔짱 끼고 있던 그 표정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무 표정 없이 뭐 먹을 거냐고 물었죠. 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구제 패딩에 때 묻은 운동화 신은 56살짜리 여자가 33년 전에 내쫓은 23살짜리 며느리로 보일 리가 없었겠죠.
저는 국밥 하나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돌아서서 국밥을 말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시어머니 등을 봤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국밥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등이 너무 작아져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와서 탁자 위에 놓았어요. 밥이 수북하고 국물이 뜨거웠는데 깍두기하고 된장 한 종지를 따로 내오더라고요. 값이 7,000원이었어요. 요즘 서울에서 7,000원짜리 국밥이 어디 있어요? 재료비만 해도 빠듯할 텐데 이 가격으로 월세를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떴어요. 여러분, 그 맛이요. 33년 전 시댁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끓이던 속꼬리 국밥 맛이 그대로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줬었거든요. 그때도 깍두기하고 된장을 따로 냈었는데 그 간이랑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숟가락 잡은 손에 힘이 풀려서 밥을 흘릴 뻔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국물만 계속 떴죠. 얼굴을 들면 눈이 빨개진 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딱히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손님이 혼자 와서 국밥 먹는 게 별일도 아니었겠죠? 다 먹고 나서 7,000원을 탁자 위에 놓고 나왔어요. 골목을 빠져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날이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그 사람 앞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였죠. 버스에서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땠냐고 묻길래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내일 또 가볼 거라고만 했어요. 둘째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똑같이 구제 패딩을 입고 갔죠. 이번에는 좀 일찍 갔거든요. 아침 9시쯤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뼈를 고르고 있었어요. 솥뼈를 큰 냄비에 넣고 물을 채우는데 냄비가 무거워서 들어 올리질 못하더라고요. 양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고 끙끙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참다가 제가 들어드릴까요?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는데 어제 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깐 쳐다보더니 괜찮다면서 혼자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서 국물이 좀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행주로 닦았는데 손등이 빨갛게 데인 게 보였죠.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76세 노인이 혼자서 솥뼈 냄비를 들다가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걸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 박준호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최정아는 재산을 다 빼돌리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가슴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그게 불쌍함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도 국밥을 시켜 먹었어요. 먹으면서 가게 안을 찬찬히 둘러봤죠. 벽에 메뉴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국밥 7,000원, 수육 12,000원, 공깃밥 1,000원. 그게 전부였어요.
냉장고는 오래된 거라 소리가 크게 나고 있었고 바닥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여기 일할 사람은 안 구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해야 하는데 몸이 전 같지 않아서 점심때만 힘들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냥 확인만 하고 돌아가려던 건데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한 가지를 더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가게에 밀린 월세 240만 원 말고 다른 빚이 있는지, 형 박준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최정아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요. 서연이가 이틀 뒤에 보고를 해줬어요. 박준호는 2018년에 대전으로 이사 간 뒤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다더라고요. 최정아는 박준호하고 2019년에 이혼했고 시어머니 명의로 빼돌린 재산으로 강남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남은 건 이 국밥집 하나뿐이었죠. 셋째 날 월요일 아침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점심때 설거지라도 해드릴까요? 밥 한 끼만 주시면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뭘 살피는 것 같았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걸 훔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30년 전에도 저를 의심했고 지금도 처음 보는 사람을 의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76세 노인이 혼자 가게를 지키면서 사람을 경계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앞치마를 빌려서 묶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그릇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릇 하나하나가 전부 이가 나가 있었고 수세미는 닳아서 거의 없었어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했죠. 3월인데 물이 얼음장 같았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이 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때 손님이 5명 왔어요. 전부 동네 어르신들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말순이 언니, 말순이 엄마라고 부르면서 스스럼 없이 들어왔거든요. 시어머니도 그 사람들한테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국밥 양을 좀 더 넉넉하게 퍼주는 것도 보였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약속대로 밥 한 끼를 준 거죠. 저는 그 국밥을 구석에 앉아서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깍두기를 한 접시 더 갖다 놓았어요. 아까 손님들한테 낼 때보다 양이 더 많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탁 놓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깍두기 한 접시가 마음에 걸렸어요.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남은 걸 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넷째 날에도 갔고 5째 날에도 갔어요. 매일 점심때 가서 설거지를 하고 국밥 한 그릇을 얻어 먹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거든요. 설거지 끝나면 그릇은 저기 놓아라. 행주는 빨아서 널어라.
그 정도였어요. 다섯째 날 오후에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 선반을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낡은 과자 상자였는데 안에 신문 스크랩일이 잔뜩 들어 있었거든요. 하나를 꺼내서 펼쳐봤어요. 2015년 기사였는데 새롬식품 서은주 대표, 프랜차이즈 100호점 돌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 밑에 2018년 기사, 2020년 기사, 전부 저에 대한 기사였죠. 시어머니가 제 기사를 오려서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려서 상자를 놓칠 뻔했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제 이름이 신문에 나올 때마다 오려서 상자에 넣어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얼른 상자를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정리하다가 떨어져서 주운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가져가서 부엌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등을 돌린 채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만 가라고요. 여섯째 날 아침에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제 상자를 본 게 걸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오늘은 그만 가라고 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화가 나서 떨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서연이한테 전화했더니 그만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충분히 받지 않냐고요. 저도 솔직히 뭘 확인하고 싶은 건지 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고 간 건데 신문 스크랩 상자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부재 패딩 입고 버스 타고 역촌동 골목에 내려서 철문을 밀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하더라고요.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앞치마를 묶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감자를 깎으라고 하더라고요. 전날까지는 설거지만 시켰는데 처음으로 조리 쪽 일을 준 거였죠. 감자를 깎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더라고요. 저는 감자를 깎으면서 그 손놀림을 슬쩍 봤는데 손이 많이 굽어 있었어요.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하게 부어 있는 게 관절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 손으로 매일 새벽부터 뼈를 고르고 국물을 끓인 거예요. 여러분, 제 금고에 된장찌개 레시피 메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메모가 시어머니 글씨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딱 한 번 요리를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멸치 대가리를 떼고 볶아서 육수를 내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된장찌개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고. 대충 끓이면 사람이 다 안다고요. 그게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 중에 유일하게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날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서 그 기억이 갑자기 확 올라왔거든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순서로 같은 방법으로 끓이고 있는 거예요.
감자 깎는 손이 멈춰버렸죠. 시어머니가 왜 멈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깎기 시작했어요. 점심때 손님이 6명 왔어요. 평소보다 1명이 더 많았죠. 단골 어르신들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새로 사람 들였냐고 시어머니한테 묻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냥 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딱 그 한마디였죠.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밥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탁자에 마주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행주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요.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자기한테 며느리가 2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잘 살고 있는데 작은 며느리를 자기가 내쫓았다고요. 아들이 죽고 나서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다고요.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티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나간 뒤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걸 나중에 신문에서 봤다고요. 그때부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려서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했어요. 자기가 그 며느리한테 얼마나 못됐으면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겠냐고. 자기가 죽어도 그 며느리는 안 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숟가락을 내려놓은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물만 봤어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참고 한마디만 했어요. 그 며느리분이 많이 힘들었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요. 이게 연기인지 진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30년 전에 저를 내쫓을 때는 눈 하나 안 깜빡이던 사람이 지금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 게 글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날 가게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 발짝 떼는 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서연이가 한참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울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자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더 뭘 시험하냐고요. 저는 서연이한테 하루만 더 가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저를 못 알아보는 건지 알아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그게 확인이 안 됐거든요. 7째 날 아침에 다시 갔어요. 철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없었어요. 탁자 위에 고무대야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콩나물이 담겨 있었거든요. 전날 밤에 미리 불려놓은 것 같았어요. 부엌 안쪽 구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반평도 안 되는 공간에 이불 한 채가 깔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볼펜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뭘 쓰는지는 안 보였죠. 발소리가 들렸는지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종이를 얼른 뒤집어서 이불 밑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왔죠. 그날도 똑같이 일했어요.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죠. 시어머니는 어제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과묵했거든요. 점심 손님이 다 빠지고 설거지를 끝낸 뒤에 시어머니가 부엌 청소를 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탁자를 닦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까 앉아있던 그 작은 방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불 밑에 뭘 넣었는지가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살짝 들어봤어요. 편지였어요. 한 장이 아니었거든요. 뭉텅텅이로 묶여 있었는데 세어보니까 43장이었어요. 전부 같은 종이에 같은 볼펜으로 쓴 거였죠. 맨 위에 있는 건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고 맨 밑에 있는 건 2015년이었어요. 첫 줄이 전부 같았어요. 은주야 라고 시작하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불을 덮고 방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가 누군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모른 척하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국밥을 먹는데 숟가락 잡는 법이 똑같았다고요. 준혁이 아내는 숟가락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꼭 접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바로 알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7일 동안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른 척 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은주가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시험하러 온 거면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자기가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탁자 앞으로 와서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는데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 없이. 그러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30년 전에 최정아 말만 듣고 은주를 내쫓은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못된 짓이었다고요. 임신한 며느리를 한겨울에 고무 슬리퍼 신기고 내보낸 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아니라 온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3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은주를 쫓아낸 뒤에 1년쯤 지나서 복순이한테 진실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퍼뜨린 게 최정아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은주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때 찾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러더라고요. 찾아서 뭘 하냐고, 자기 같은 시어머니한테 다시 올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찾아봤자 문전박대당할 게 뻔했다고요. 그래서 찾는 대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요. 보내지 못할 편지를요. 43통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43통을 쓴 거예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편지 뭉텅이를 가져왔어요. 저한테 내밀면서 이거 다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살아있을 때 왔으니까 직접 가져가라고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맨 위에 있는 걸 펼쳐봤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쓴 거였어요. 은주야, 오늘도 네가 왔다. 숟가락 잡는 거 보고 첫날부터 알아봤는데 모른 척했다. 네가 날 시험하는 거 알고 있다. 시험해라. 나는 네한테 맞을 짓을 했다. 저는 거기까지 읽고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못 읽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76세 노인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아서 양은 냄비도 못 드는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대는 순간 꽈당 소리가 났어요. 무릎뼈가 바닥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이거 받아야 한다면서 고개를 바닥에 대더라고요. 그리고 은주야 하면서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요. 사람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이 끙끙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30년 동안 안에 가둬놨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미안하다고요. 내가 미안하다고요. 너를 내쫓고 3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밥을 먹어도 네 생각이 나고 잠을 자도 네 꿈을 꿨다고요. 신문에서 네 이름을 볼 때마다 기사를 오려서 모으면서 그게 유일한 낙이었다고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30년 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어요. 시어머니 앞에 같이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입을 꽉 다물었는데도 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더라고요. 주름진 손이 제 볼을 쓸어내리는데 그 손이 차갑더라고요. 국밥집 찬물에 매일 설거지한 손이잖아요.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마디가 울퉁불퉁하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서 울었어요. 가게 안에 국밥 국물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울음을 겨우 멈추고 저한테 물었어요. 서연이는 잘 컸냐고요. 손녀 얼굴을 한번 보고 죽고 싶다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괜찮냐고 물었는데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할머니가 너 보고 싶대. 서연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면서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40분 뒤에 서연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보는 순간
또 울음이 터졌거든요. 서연이를 끌어안으면서 이게 내 손녀냐고, 준혁이 딸이 이렇게 컸냐고, 계속 서연이 얼굴을 만지면서 울더라고요. 서연이도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죠. 저는 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이 걸렸구나 하고요. 그날 저녁에 셋이서 국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말아준 국밥이었는데 서연이 그릇에는 밥을 유난히 수북하게 담더라고요. 서연이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맛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더 줄까 하면서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서연이가 할머니 앉아 계세요 하면서 잡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밥을 떠먹었는데 글쎄 그 국밥이 33년 전에 처음 먹었을 때보다 더 짜더라고요. 제 눈물이 들어가서 그랬나 봐요. 그날 밤 서연이가 운전해서 저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둘 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는데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할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작고 마르셨다면서 그 작은 몸으로 매일 국밥을 끓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0년 전에 저를 내쫓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76살이 된 시어머니는 제 어깨까지도 안 오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먼저 자산관리팀에 연락해서 말순이네 국밥 밀린 월세 240만 원을 전액 면제 처리하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월세를 받지 말라고요. 담당 직원이 사유가 뭐냐고 묻길래 대표짓이라고만 했죠. 전에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전에는 정체를 숨기려고 한 말이었고 이번에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최정아 건을 정리해야 했어요. 서연이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최정아가 시어머니한테서 빼돌린 재산이 적금, 부동산, 보험금 합쳐서 대략 1억 8천만 원쯤 됐거든요. 2003년에 시댁집이 넘어간 것도 2012년에 마지막 땅이 팔린 것도 전부 최정아가 서류를 가져와서 시어머니 도장을 받아간 거였어요. 서연이한테 법률 쪽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서연이가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보고하더라고요. 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서류 위조 부분은 가능하다고요. 최정아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5,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솔직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빼앗은 걸 돌려놓는 게 중요했거든요. 서연이한테 진행하라고 했죠. 최정아한테 내용 증명이 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최정아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서연이한테 전화한 건데 서연이가 통화 내용을 저한테 그대로 전해줬어요. 최정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래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따지냐면서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줬으니까 가져간 거라고 하더래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도장을 속여서 찍게 해놓고 줬으니까 가져간 거라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서연이가 차분하게 받았다더라고요. 서류 위조건이 있으니까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선택하라고요. 최정아가 며칠 버티다가 결국 합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일시금으로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요. 뭐 돈을 다 돌려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 조건으로 합의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이 얘기를 나중에 했는데 시어머니 반응이 좀 의외였거든요. 최정아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잘못이 있다면서요. 큰 며느리 말만 믿고 작은 며느리를 내쫓은 건 결국 자기 판단이었다면서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30년 전에는 남탓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76살이 되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사람이 늙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30년 동안 혼자 국밥을 끓이면서 바뀐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형 박준호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서연이가 대전에 있는 박준호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세 번째 전화에서 겨우 받았는데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니까 바로 끊어버렸다고요. 그 뒤로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는 박준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마음만 더 아플 테니까요. 그 다음에 한 일은 가게 수리였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가게를 좀 고치자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제가 할게요 하니까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바닥 타일을 새로 깔고 싱크대를 바꾸고 온수가 나오는 보일러를 놓았어요. 냉장고도 새 걸로 바꿨고 간판도 새로 만들었죠. 근데 간판 글씨는 시어머니 손글씨를 그대로 살렸어요. 말순이네 국밥. 그 삐뚤삐뚤한 글씨가 이 가게의 전부였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새 싱크대에서 처음으로 온수를 틀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물에 손을 담그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는데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매일 찬물로 설거지 하던 사람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진작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 결혼식은 5월에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복을 안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같은 사람이 혼주석에 앉으면 안 된다면서요. 서연이가 할머니 안 오시면 저 결혼 안 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결국 왔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아 있는데 33년 전 결혼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하객석에서 팔짱을 끼고 인상을 쓰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손녀 결혼식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거든요. 참, 서연이 결혼식에서 하객석 한쪽이 안 비었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가게를 놔두고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게가 자기 전부라면서요. 저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약속을 하나 했죠. 매주 일요일에 제가 가게에 가서 같이 국밥을 먹겠다고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뒤로 매주 일요일마다 역촌동 골목에 가요. 저는 더 이상 구제 패딩을 입고 가지 않아요. 그냥 제 옷을 입고 가죠. 서연이도 같이 올 때가 있고 서연이 남편도 가끔 와요. 시어머니가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안 열어요. 대신 아침부터 국밥을 끓여놓고 저를 기다리거든요. 제가 도착하면 밥을 수북하게 퍼서 국밥을 말아주는데 서연이한테 했던 것처럼 유난히 밥을 많이 담아요. 솔직히 아직도 마음 한쪽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국밥 몇 그릇으로 녹을 수는 없거든요. 가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다가 33년 전에 나가라고 했던 그 표정이 겹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뻐근해지죠. 근데 시어머니가 국밥을 말아서 내밀 때마다 그 손을 보거든요. 마디가 울퉁불퉁하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요. 그 손으로 30년 동안 혼자 버텼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뻐근한 게 조금씩 풀려요.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고무 슬리퍼를 신고 쫓겨난 여자예요. 그리고 30년 뒤에 거짓골을 하고 다시 찾아간 여자예요. 시어머니는 30년 전에 며느리를 내쫓은 사람이고 30년 뒤에 그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아팠냐고 물으면요. 둘 다 아팠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요일마다 국밥을 먹으면서 30년을 천천히 녹이고 있어요. 언제 다 녹을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매주 가거든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미워하면서도 잊지를 못했거든요. 금고 안에 고무 슬리퍼를 넣어두고 30년을 산 거잖아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보내지 못할 편지를 43통이나 쓰면서 10년을 산 거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미운 정도 정이더라고요. 미워서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잊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연락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아니더라도 형제든 부모 자식이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저처럼 30년을 끌지는 마세요. 저는 30년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으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